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미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며느리가 살가웠습니다. 평소에는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아이였어요. 저녁상에 마주 앉아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녀석이 그날은 제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오늘 반찬은 입에 맞으세요? 일부러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해봤어요. 정은, 그러니까 제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쩐지 제게 닿기 전에 공중에서 흩어지는 마른 재 같았어요. 식탁에 오른 것은 제가 평소 즐겨 먹기는커녕 너무 달고 짜서 쳐다보지도 않는 장조림과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침묵과 동의뿐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거든요. 다 드셨으면 이리 주세요. 제가 치울게요. 정은은 제 빈 그릇을 거의 채가다시피 하며 일어섰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을 던져 넣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 아이가 부엌에서 내는 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만을 접시와 냄비에 쏟아내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저녁 8시에 하는 일일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어요. 소파에 푹 꺼진 부분에 몸을 기대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 민교를 키웠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는 이 집의 가장 작은 방 한 칸을 차지한 늙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TV 속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드라마는 왜 늘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TV 화면에 인물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인가 싶어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오른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스르르 힘이 풀리는 팔다리를 보며 저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정은아.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입술이 멋대로 비뚤어지며 어눌한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풍이구나.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라는 것이 제게도 찾아온 것이었어요. 소파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랐는지 정은이 거실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남은 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더 서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눈과 마주친 정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걱정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기괴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제게 달려오거나 119를 부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서서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의식이 아득한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바로 그 찰나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올라가는 며느리의 입꼬리를요. 그 입모양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의식의 파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코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옴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눈동자를 굴리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귓가에서는 삐삐 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명이 저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민교와 며느리 정은이 들어왔습니다. 민교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뻐끔거리는 아들의 입모양만 바라볼 뿐이었죠. 제 평생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던 내 아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정은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슬픔이나 걱정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남의 집에 문병이라도 온 듯한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민교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만 뜬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뇌혈관이 터진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대로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정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 미세한 공기의 떨림이 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어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 다시 셋만 남게 되자 정은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민교가 제 침대 옆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정은은 그런 아들의 등을 두어 번 두드려 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교 씨, 그만 울어. 의사 말 못 들었어? 가망 없다는 소리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평생 돈 하면서 우리 복기만 했지.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 있잖아. 그거 얼마나 나온대? 우리 아파트 대출금 아직 한참 남았잖아. 이번 기회에 그거부터 갚자. 우리도 숨 좀 트고 살아야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아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며느리라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보험금이라니요.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당장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혀는 굳어 있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죠. 제 분노는 몸속에서만 들끓다 사그라질 뿐 밖으로 표출될 길이 없었습니다. 민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내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만 있었죠. 그 모습은 제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렇게 무르고 약한 녀석으로 키운 것은 아닌지 제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민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는 정은과 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은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군요. 그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친구인 듯 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 톤이 한껏 높아졌거든요. 나야. 지금 병원. 누구긴 누구야, 우리 시어머니지. 전화기 저편에서 무언가 묻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은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크크하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갔어. 의사도 가망 없다고 하더라. 뭐, 이대로 쭉 누워있거나 아니면 그냥 가시는 거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건 좀 곤란하지. 돈만 계속 깨지잖아. 저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두 눈은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뭐긴 뭐야. 이제 저 할망구가 평생 벌벌 떨면서 모은 돈이랑 저 집,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아,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들려온 소리. 짝, 짝, 짝. 정은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뼉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 박수 소리에
제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뼈에 사무치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응축된 독액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고, 며느리라는 여자는 제 죽음을 축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이민교. 저는 움직이지 않는 혀를 움직여 속으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천만에. 나는 살아. 반드시 살아서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줄 거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희가 저지른 짓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 모든 것을 걸고 가르쳐 주마.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박 측정기 소리가 잠시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제 몸이 일으킨 마지막 반항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지독하고 처절한 복수를요. 며느리의 그 박수 소리는 제 장례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약하고 병든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요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제 몸은 회색빛 감옥이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깨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제 귓속으로 빨려 들어와 분석되고 해체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복도를 오가는 환자들의 대화 소리, 창밖으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까지도요.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는 제 아들 민교와 며느리 정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여전히 의식 없는 고깃덩어리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 믿음은 저에게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은은 의무감에 젖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곤 제 몸을 수건으로 대충 닦아주곤 했어요. 그 손길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마지못해 치우는 듯한 귀찮음만이 가득했죠. 아, 진짜 냄새나. 늙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은 채 치욕을 곱씹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라는 여자가 제게 퍼붓는 모욕은 비수가 되어 차곡차곡 심장에 쌓여갔습니다. 그 치욕은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복수심을 단련하는 숫돌이 되어 주었어요. 민교는 정은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아들 녀석은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라고 인사는 할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은이 제게 막말을 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할 때에도 민교는 그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 뿐이었어요. 한 번은 민교가 옛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은아,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나 먹이려고 항상 제일 좋은 어묵만 따로 빼놓으셨어. 그때 그 어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추억의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래,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는 있구나. 하지만 그 온기는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정은은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식한테 그 정도도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어묵 팔아서 번 돈으로 우리한테 집 한 채라도 시원하게 사줬어. 맨날 돈, 아껴야 한다 소리만 했지. 지금 와서 그런 추억팔이 해봤자 뭐해. 결국 병원비만 잡아먹는 신세가 됐는데. 민교는 아내의 날 선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해라고 작게 웅얼거리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정은의 완벽한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옆에서 그녀의 만행을 묵인하는 소심한 공범자일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교가 자리를 비우면 정은의 진짜 활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병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어요. 각종 서류를 꺼내놓고 노트북을 두드리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은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님. 제가 그 집 장남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지금 시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요. 상속 문제 때문에 미리 좀 알아보려고요. 네,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요. 지금 시세가 얼마나 하죠? 아, 그렇게나 올랐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 상속받게 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는데 제 아파트의 시세와 양도세를 알아보고 있다니요. 그 아파트는 제 평생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민교를 혼자 키우기 위해 시장 좌판에서 20년간 잠시 앉아 쉴 틈도 없이 일해번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겨울에는 손발이 다 얼어 터져 피가 났고 여름에는 땀띠가 온몸을 뒤덮어도 아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을 저 여자는 벌써부터 제 것이라 여기며 팔아치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은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은행 PB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더군요. 팀장님, 저번에 상담했던 거요. 저희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이랑 펀드가 꽤 되는데 만약에 금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법정 대리인인 아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절차가 어떻게 돼요?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하이에나의 굶주린 숨소리 같았어요. 저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고작 저런 속물 같은 여자의 사치를 위해 쓰이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내 아들은 저 여자의 탐욕을 뻔히 알면서도 막을 의지조차 없는 등신이었고요. 눈을 감은 제 눈꺼풀 뒤로 시장에서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교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지켜온 내 아들과 내 재산이 저 낯선 여자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정은은 이제 아주 대놓고 제 앞에서 재산 목록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한 30억 할 거고 상가는 월세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 15억은 받겠네. 예금이랑 주식 합치면 또 한 5억. 와, 이 늙은이 돈 엄청 많았잖아. 그걸 우리한테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야. 진짜 어이없다. 마치 전리품을 확인하는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제 몸의 감각을 되찾기 위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첫날부터 저는 아무도 모르게 제 몸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른쪽 검지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다오. 마음속으로 수만 번을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던 손가락이 며칠이 지나자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제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바람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 작은 성공에 힘입어 밤마다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재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정은과 민교가 돌아가고 병실에 정막이 찾아오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마비된 혀를 입안에서 굴리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정은이 제 재산을 계산하던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떠올리면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분노는 가장 효과 좋은 진통제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고요한 관찰자에 가면 뒤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던가요? 제 복수는 아직 뜨겁게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았지만 저는 그것을 차갑게 식힐 인내심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저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어요.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겨줄 조력자의 등장이었죠. 밤마다 저를 돌봐주는 젊은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민경. 명찰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른 간호사들처럼 기계적으로 제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얼굴이 좀 편해 보이시네요. 어머니, 답답하시죠? 제가 창문이라도 조금 열어드릴게요. 그녀는 제가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꾸준히 제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간호사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 속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저 사람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떻게 내 의사를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아직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아주 원시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이었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유일한 시도였습니다. 그날 밤도 최 간호사가 제 병실에 들어와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눈에 불빛을 비추며 동공 반응을 확인할 때였어요. 저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 다시 길게 한 번. 제가 군대 다녀온 아들에게서 주워들은 모르스 부호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뜻이 전달될 리 만무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눈에 뭐가 들어가셨어요? 최 간호사는 제 이상한 눈 깜빡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실망감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역시 무리였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밤,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최 간호사가 제 팔의 링거줄을 확인할 때 저는 밤새 연습했던 손가락 움직이기를 시도했어요. 온 힘을 다해 검지를 들어 올려 그녀의 손등을 아주 약하게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어머! 최 간호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과 제 손가락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방금 움직이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어 그녀의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눈을 깜빡였어요.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오. 이것이 저와 그녀의 첫 번째 소통이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가 의학적인 기록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힘껏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분들께는 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았습니다. 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최 간호사의 손을 다시 한번 건드리고는 제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을 향해 필사적으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 사용하던 낡은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어요. 정은은 그 기계가 잠겨 있어 쓸모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그곳에 던져두었더군요. 최 간호사는 제 눈짓을 따라 서랍을 열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요?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원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긍정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 연락처 목록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저는 제 유일한 친구 강영희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영희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격렬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최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와 부당한 상황에 처한 노인을 도와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병실 밖으로 나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결과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최 간호사는 다시 들어와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십수년 만에 들어보는 제 친구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성미 씨 병실 맞나요? 친구분 상태는 좀 어떠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밤새 연습했던 발음으로 제 평생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그건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성미야? 너 성미 맞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저의 반격을 위한 첫 번째 아군이 제 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병실 안에서 저는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연 것이었어요. 최 간호사는 제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며느리 정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람의 온기를 가진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친구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미야,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진작 와봤어야 했는데 몹쓸 것. 영희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그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저 역시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때마침 정은이 점심 식판을 들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영희는 정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 그치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어요. 자네가 성미 며느리인가? 정은은 갑작스러운 영희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 나. 성미 평생 친구다, 왜? 영희의 기세에 눌린 정은은 아, 네 하고 말끝을 흐리며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보란듯이 제 입에 죽을 떠먹이려 했어요. 어머니, 점심 드셔야죠. 완벽한 효부의 연기였죠. 하지만 영희는 그런 위선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치워. 내 친구는 내가 챙길 테니 자네는 볼일이나 보러 가게. 영희는 정은의 손을 탁 쳐내고는 직접 물수건을 적셔 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본색을 드러낼 수는 없었는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올게요. 정은이 나가자마자 영희는 제게 바싹 다가앉아 속삭였습니다. 성미야,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네가 그냥 쓰러진 게 아니지? 저 여우 같은 년이 무슨 짓 한 거지? 저는 아직 긴 문장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전날 밤 최 간호사와 연습했던 방법으로 소통을 시작했어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요. 저는 영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쓰러짐을 기뻐했고 제 귓가에서 보험금을 계산했으며 제 죽음을 바라는 의미로 박수까지 쳤다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내가 저런 년은 가만 안 둬. 성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손발이 되어줄게. 저것들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마. 그날부터 영희는 제 완벽한 대리인이자 복수의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저는 몇 년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영희에게 재산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공증받아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죠. 영희는 곧장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제 병실에 와서 마치 책을 읽어주는 척하며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제게 전달해 주었어요. 성미야, 내가 재미있는 소설책 읽어줄게. 주인공 이름이 김여사인데 아주 못된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한대. 그래서 김여사가 자기 재산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꽁꽁 묶어두기로 했어. 은행 예금은 전부 해지해서 안전한 금고로 옮기고 아파트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대. 저는 영희가 읽어주는 소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깜빡여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어요. 영희는 위임장을 이용해 제 명의의 모든 예금을 인출하여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며느리가 함부로 팔아넘길 수 없도록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주 기막힌 덫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었죠. 단,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유언은 유언자 김성미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경우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덫에 걸려들 첫 번째 희생양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정은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은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화사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제 돈을 인출해서 쇼핑이라도 할 계획이었나 보죠. 그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 지갑에서 몰래 빼낸 카드와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곧 닥쳐올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얼굴이 시뻘개진 정은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명품백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은은 곧장 민규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손 쓴 거지? 엄마 통장에서 돈 다 빼돌렸지, 안 그래?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게 말이 돼? 민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정은아. 내가 돈을 왜 빼돌려? 그럼 뭔데?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지했다는데 지금 저 상태로 어떻게 은행에 갔다는 거야? 네가 한 짓이잖아. 네가 다 가로채려고. 정은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망신을 당한 분노와 눈앞에 있던 거액의 돈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우리 시어머니는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직접 가서 돈을 찾아? 이거 완전 금융사기 아니야? 당장 내 돈 내놔.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소동을 감상했습니다. 정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녀가 절망하고 분노할수록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고통과 절망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주 가벼운 전체 요리일 뿐이었죠. 민교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아내를 말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제발 진정해. 병실이야. 다른 사람들도 본다고. 하지만 정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비켜. 이 무능한 자식아.
네 엄마 돈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그 순간 저는 제 아들 민규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아내에게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체면만을 걱정하는 한심한 녀석.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제 복수의 대상이 며느리 정은 한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 두 사람 모두에게 지옥을 선물해 주리라.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완벽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의사는 제 차트를 몇 번이고 뒤적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미묘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군요. 뇌파도 안정적이고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의 의식 반응이라도 보여야 정상인데. 마치 환자분 스스로가 깨어나길 거부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 말에 제 옆에 서 있던 정은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며느리라도 된 듯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죠.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아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보다는 평생을 사신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더 빨리 회복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집에서 최선을 다해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게 자식된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인턴은 감동한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요. 그녀는 저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고립된 성 안에서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까지 완벽하게 탐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의사는 결국 정은의 지극한 효심에 설득당해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며느님의 정성이 이 정도이시니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지. 바로 너의 파멸이라는 결과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익숙한 거리, 단골이었던 반찬 가게, 아들 민교의 손을 잡고 건넜던 횡단보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아주 긴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세상에 나 혼자만 동떨어져 버린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가 멈추고 민교가 저를 휠체어에 태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는 아들의 무표정한 옆모습을 보며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전쟁터가 될 것이었고 저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잠복한 스파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집안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마저도 변해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난초는 물을 주지 않아 잎이 누렇게 말라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는 정은의 취향인 듯한 요란한 색상의 소파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쓸고 닦으며 가꿔온 모든 공간에 정은의 흔적이 마치 곰팡이처럼 스며들어 있었죠. 그녀는 이제 이 성의 완벽한 주인이었고 저는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일상은 굴욕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은은 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는 제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어찌나 난폭하고 거친지 매번 살같이 쓸려 쓰라렸어요. 그녀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 진짜 냄새 한번 지독하네. 빨리빨리 안 죽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사람 귀찮게.
그 목소리는 제가 완벽하게 듣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만이 낼 수 있는 꾸밈 없는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는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에 가까운 것들을 한 그릇에 비벼 제 입에 쑤셔 넣었어요. 씹을 힘도 없는 제게 그녀는 숟가락을 거의 목구멍까지 밀어넣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이것마저 안 처먹으면 진짜 굶어 죽는 수가 있어. 알았어? 어떤 날은 그것마저도 귀찮았는지 제 식사를 건너뛰고는 거실에서 민규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바삭한 튀김 냄새와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방까지 흘러들어와 제 텅 빈 위장과 마음을 동시에 핥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아있는 가구처럼 취급했어요.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제가 있는 바로 그 거실에서 화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찰싹, 찰싹 화투패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와 친구들의 저속한 대화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어머, 정은아. 시어머니 저기 저렇게 계신데 괜찮아? 좀 그렇지 않니? 뭐가? 어차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 그냥 숨 쉬는 가구라고 생각하면 돼. 신경 꺼. 그래도 좀 근데 저 양반 재산은 다 어떻게 됐어? 소문에는 압구정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다던데. 말도 마. 은행에 있던 돈은 누가 싹 빼돌려서 없어졌어. 아마 저 할망구가 숨겨놓은 딴 주머니가 있거나 아니면 저기 저 무능한 우리 신랑이 손을 썼거나 둘 중 하나겠지. 내가 지금 그거 찾으려고 머리 싸매고 있잖아. 그들은 저를 바로 앞에 두고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한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대화를 제 머릿속 녹음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고 이성적인 계산뿐이었죠. 그래, 더 떠들어봐라. 너희의 그 탐욕스러운 대화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아주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될 테니. 제 아들 민교는 이 모든 지옥도를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공범이자 제 고통의 방관자였어요. 하루는 제가 온종일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더니 등이 짓무르고 욕창이 생길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마침 방에 들어온 민교에게 저는 필사적으로 눈짓을 보냈어요. 제발 나 좀 돌아 눕혀달라고. 민교는 제 눈빛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제게 다가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거실에서 정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교 씨, 뭐해? 빨리 와서 이거나 좀 도와줘. 민교는 화들짝 놀라며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가 정은에게로 향했죠. 저는 돌아눕혀지지 못한 채 뼛속까지 파고드는 배신감과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동시에 견뎌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은정은의 부속품이자 제가 처단해야 할 적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 유일한 희망의 끈은 친구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며칠에 한 번씩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재를 구해왔다는 핑계로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물론 우리가 계획한 눈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작전 당일 영희는 평소보다 더 요란한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은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어머, 며느님. 그새 더 예뻐졌네. 우리 성미를 이렇게 잘 보살펴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발라봐. 피부에 그렇게 좋대. 영희가 내민 것은 비싼 화장품 샘플이었습니다. 정은은 공짜 선물에 해벌쭉해져서 영희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영희는 화장품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척하며 정은을 화장실로 유인했습니다. 이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야 효과가 좋아. 자, 이리 와봐.
정은이 신나서 화장실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영희는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휠체어 바퀴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영희의 계획에 동조한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영희는 재빨리 가방에서 성냥머리만 한 초소형 카메라들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빠르고 정확했어요. 거실의 TV 위, 액자 뒤편에 하나. 제 방의 벽시계 숫자판 위에 또 하나. 그리고 부엌 천장의 화재 경보기 옆에 마지막 하나. 카메라들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화장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행여나 정은이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죠. 설치를 마친 영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옆에 서서 제 어깨를 주무르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정은이 촉촉해진 얼굴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 이모님. 이거 진짜 좋은데요? 그렇지? 내 친구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야. 앞으로도 우리 성미 잘 좀 돌봐줘. 영희는 정은의 손을 잡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은은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이 집의 모든 진실은 벽시계와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렌즈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꾸며졌고 배우들은 자신의 역할에 너무나도 충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관객이자 모든 것을 기록하는 연출가이자 마지막에 커튼콜을 받으며 모든 것을 심판할 주연 배우였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눈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렌즈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선과 탐욕의 순간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담아냈어요. 영희는 며칠에 한 번씩 성미와 함께 볼 드라마를 다운받아왔다는 핑계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제 휠체어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태블릿 PC를 제게 보여주었죠. 화면 속에는 제가 출연하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막장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은은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민교와 노골적인 애정 행각을 벌이며 저 할망구만 없으면 우리가 이 넓은 집에서 더 편하게 살 텐데라고 말했고 민교는 그 말에 조금만 참아라고 답하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공간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무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정은이 제 약을 챙겨주는 척하다가 몇 알을 몰래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제 회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저는 그 모든 영상을 보며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들에게는 자비가 필요 없었어요. 오직 철저하고 완전한 파멸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무대가 될 완벽한 기회가 정은 스스로의 입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민교에게 다가가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다음 주가 어머님 생신이시더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 민교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저런 상태인데 생일 잔치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어머, 여보도 참.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챙겨드려야지.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서 어머님 생신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드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런 지극한 효자, 효부가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셔터를 칭찬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저렇게 누워만 계셔서 얼마나 우울하시겠어. 우리가 잔치라도 열어서 기분 전환시켜드려야지.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상속 문제 같은 거 복잡해지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챙겼다는 게 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정은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효도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실리까지 챙기겠다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민교는 그제야 아내의 깊은 뜻을 알아차렸는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은 똑똑해. 머리가 비상하다니까. 좋아, 그렇게 하자. 내가 당장 친척들한테 연락 돌릴게. 저는 방 안에 누워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덫이 완성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빛낼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무대는 사실 그녀를 처형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두대였어요. 다음 날 어김없이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짓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정은의 계획을 영희에게 전달했습니다. 영희는 제 말을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즉시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나 며느님, 이게 웬일이야? 방금 민규한테 연락받았는데 우리 성미 생일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열어준다면서. 세상에 세상에.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얻으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요즘 세상에 며느님 같은 효부가 어디 있다고 그래. 영희의 과장된 칭찬에 수화기 너머의 정은은 목소리에서부터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아유 이모님. 뭘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어머님이 기운 차리셔야죠. 그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성미 친구들이랑 성미 쪽 친척들이 그 소식 듣고 다들 난리가 났어. 자기들도 꼭 좀 가서 성미 얼굴 보고 축하해주고 싶다고. 어쩌면 이게 우리 성미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울고불고 야단이야. 내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서. 다들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 영희의 말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자 정은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달콤한 미끼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효도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정은은 잠시 계산하는 듯 하더니 이내 인심 쓰는 척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모님. 그럼요. 다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저희야 영광이죠. 제가 음식도 더 넉넉하게 준비할게요. 그렇게 심판의 날에 참여할 배심원들의 명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정은이 스스로 파멸의 증거를 완성시킬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그 미끼는 아주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죠. 며칠 뒤 영희는 또 성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왔다며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 방에서 저와 단둘이 있는 척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에서 온갖 잡동사니가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는 반짝이는 신용카드 한 장도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허둥대는 척 물건들을 주워 담았지만 카드 한 장만은 제 침대 밑, 정은이 청소할 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슥 밀어 넣었습니다. 물론 그 카드는 제가 과거에 쓰던 영희가 이번 작전을 위해 몰래 재발급받아온 제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한도는 아주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영희가 돌아간 후 방을 청소하던 정은의 눈에 그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재빨리 허리를 숙여 카드를 주워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죠. 그 모든 장면은 벽시계 뒤에 렌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민교에게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다며 한껏 치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창회 장소가 아니라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제게 태블릿 PC로 그녀의 우아한 쇼핑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은은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명품관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개의 가방을 들어보고 거울에 비춰보더니 가장 비싸 보이는 신상 가방 하나를 골라 점원에게 제 카드를 건넸습니다.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직 탐욕스러운 만족감과 승리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새로 산 가방을 자신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민규 앞에서 슬쩍 꺼내 보였죠. 우와, 정은아. 그 가방 뭐야?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 우리 엄마가 곧 내 생일이라고 미리 사줬어. 니네 집에서는 이런 거 하나 기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친정이라도 잘 살아야지. 안 그래? 민교는 그 말을 듣고도 장모님이 최고네라며 해실해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음을 느꼈습니다. 무대와 배우, 배심원단과 결정적인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제 생일날 이 지옥 같은 연극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두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안겨줄 참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짙은 음식 냄새와 함께 인공적인 활기가 떠다녔습니다. 정은은 아침부터 교향악단의 지휘자처럼 민교를 몰아세우며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이건 저쪽으로 옮겨. 상은 벌써부터 펴놓으면 어떡해. 오늘 손님들이 몇 명인데 네가 좀 알아서 센스 있게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표정만큼은 다가올 영광의 순간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은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입힐 새 옷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내내 마치 짐짝을 다루듯 저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옷을 다 입힌 후 그녀는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지만 제 체면이 걸린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오늘 밤 저랑 단둘이 있을 때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침이라도 흘리거나 밥투정이라도 하는 날에는 제가 그 입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명심하세요. 그 섬뜩한 협박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명심하마. 오늘 밤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너의 인생에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똑똑히 명심하고 있도록 해라. 저는 그저 힘없이 눈만 끔뻑이며 순종적인 환자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집안은 온갖 소음으로 시끄러워졌어요. 손님들은 명확하게 두 개의 섬처럼 나뉘어 있었습니다. 정은이 초대한 그녀의 친인척들은 정은을 중심으로 모여 그녀의 효심을 찬양하는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어머, 정은이 얼굴 좀 봐.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반쪽이 됐네, 반쪽이. 요즘 세상에 저런 보석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민교는 정말 나라를 구했어.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정은이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살아있는 무대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영희와 함께 온 제 친구들과 친척들은 다른 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휠체어 주변으로 모여들어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미야, 이게 무슨 일이니? 기운 좀 내야지. 고생이 너무 많다. 얼굴이 헬쑥해졌어. 그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는 정은을 향한 날카롭고 서늘한 경계심이 칼날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축하와 찬양, 그리고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거실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게 팽창하고 있었어요. 잔치의 클라이맥스는 거대한 생일 케이크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은은 쇼의 주인공을 무대 중앙으로 이끌 듯 제 휠체어를 거실의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죠. 요란한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정은은 제 옆에 찰싹 붙어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내년 생신에는 꼭 두 발로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촛불 끄셔야 해요. 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은은 그 박수 소리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이 위선적인 쇼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필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들고 제 앞에 우아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죽을 곱게 떠서 제 입가로 가져오며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 하세요. 우리 어머님, 이거라도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제가 우리 어머님 드시라고 어젯밤 한숨도 안 자고 쇠고기 넣고 푹 고아서 정성껏 끓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숟가락과 제 굳게 닫힌 입술로 향했습니다. 정은의 얼굴에는 나는 이 시대 최고의 효부다라는 확신에 찬 자부심과 자신의 연기에 대한 완벽한 만족감이 황홀경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 연극의 막을 내리기로 결심한 순간, 저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철 같은 의지와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를 한데 모아 휠체어의 양쪽 팔걸이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끼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몇 달간 굳어있던 다리가 후들거렸고 세상이 순간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이 찾아왔지만 저는 두 발로 땅을 굳게 딛고 섰습니다. 제가 일어서는 그 찰나 거실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누군가의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듯한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운 정적이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본 것처럼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특히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던 정은의 얼굴은 방금 막 빚어놓은 밀랍 인형처럼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진 숟가락이 땡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꼿꼿이 서서 제 발 아래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밤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첫마디를 또렷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정은아, 그가 짜는 쇼. 이제 지겹지도 않니?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댄 듯 정적에 휩싸인 거실 전체에 서리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켠 채 얼어붙었고 정은은 어머니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만 뻐끔거리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입을 열어 이 연극의 다음 장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영희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검은 정적을 깨고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낯익은 제가 입원했던 병원의 하얀 복도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제 며느리 정은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에 찬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긴 뭐야, 이제 이 집도 내 거고 저 할망구가 평생 모은 돈도 다 내 거지. 아, 속이 다 시원하네. 거실 안의 모든 배심원들이 숨을 죽인 채 화면 속의 가증스러운 위선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의 귀에 그리고 제 심장에 영원히 낙인처럼 새겨졌던 바로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짝, 짝, 짝. 시어머니의 죽음을 축하하며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는 소리. 그 선명하고 경쾌하기까지 한 박수 소리는 길고 길었던 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잔인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축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악에 찬 시선이 TV 화면과 제 발밑에서 파랗게 질려가는 정은의 얼굴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TV 화면에서 울려 퍼진 며느리의 박수 소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그 경쾌하고도 잔인한 짝, 짝. 그 소리는 거실의 공기를 칼로 베어내듯 가르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고막과 양심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은과 제 발밑에서 모든 빛을 잃고 재처럼 하얗게 굳어버린 현실의 정은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은의 편에 서서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녀의 어머니조차 이제는 입을 떡 벌린 채 자신의 딸을 향해 정은아, 저게 정말 너니?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녀의 영혼은 이미 몸을 떠나버린 듯 텅 빈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고만 있었습니다. 정은의 어머니가 딸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현실을 부정하려던 바로 그 순간 영희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한 손길로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심판의 본편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화면은 바뀌어 이제는 불과 며칠 전에 저희 집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앉아있던 휠체어와 소파, 익숙한 가구들이 보이자 사람들은 더욱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정은은 제 바로 옆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며 온갖 짜증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저 할망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언제 죽는 거야 도대체?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깨지고 내가 왜 이런 시중까지 들어야 하냐고. 생생하고 노골적인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노골적인 경멸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은의 효심을 칭찬하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연극의 바보 같은 관객이었다는 사실에 민망함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영상은 자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부엌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정은이 제게 줄 죽을 그릇에 담다가 이것도 아깝다라고 중얼거리며 절반을 개수대에 쏟아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맹물을 부어 양을 늘리는 모습에 거실 한쪽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하는 나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제 방의 벽시계에 숨겨진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은이 제 약을 챙겨주는 척하다가 혈압약과 당뇨약 몇 알을 손바닥에 숨겨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이제 그 누구도 정은을 위한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잔인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약들은 의사가 어머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하루라도 걸으면 위험하다고 했던 약들입니다. 그 말에 정은의 아버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이 천하에 몹쓸 것 이라고 소리치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추악한 범죄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정은의 화려한 쇼핑 영상이었죠. 제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쾌재를 부르는 장면부터 백화점 명품관을 누비며 거울 앞에서 수십 개의 가방을 들어보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수백만 원짜리 신상 가방을 제 카드로 결제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습니다. 영상은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그 가방을 민규에게 보여주며 우리 엄마가 사줬어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장모님이 최고네라며 바보처럼 웃는 민규의 얼굴까지 화면에 잡히자 사람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깊은 혐오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TV 화면이 다시 검게 변하자
거실에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제 옆에서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 민교를 돌아보았습니다. 민교야. 제 부름은 채찍처럼 날아가 아들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경기에 들린 듯 움찔 떨렸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담아왔던 모든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슬픔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테지. 아니, 모를 수가 없었겠지. 이 엄마가 저 여자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바로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네 귀로 똑똑히 들었을 테니 말이다. 네가 잠을 자는 바로 이 집에서 네 아내라는 여자가 너를 낳아준 이 엄마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것을 너는 매일같이 지켜보고만 있었어. 안 그러니?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다고. 저는 그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네 아내가 이 엄마의 식사를 개수대에 쏟아버릴 때 너는 무엇을 했지? 네 아내가 이 엄마의 약을 변기에 버릴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 아내가 내 카드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와 바로 네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너는 왜 바보처럼 웃고만 있었더냐? 넌 몰랐던 게 아니야. 외면했던 거지. 네가 중간에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아내와 다투는 게 두려워서 이 엄마의 고통을 알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린 거야. 네가 어렸을 때 동네 불량배에게 맞고 와서 울 때 내가 뭐라고 했더냐?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네가 남자라면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너는 지금 네 인생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도망쳤어. 민교야. 너는 저 여자의 패악질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비겁한 공범일 뿐만 아니라 이 엄마의 믿음을 배신한 내 인생 최악의 실패작이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민교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가 나도록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식적이었습니다. 용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자비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통곡하는 민교와 굳어버린 정은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저에게 쏠려있던 바로 그때 구석에 몰려있던 정은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서 이게 다 어머니가 꾸민 짓이다 이거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발악, 도끼 어린 증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척, 말 못하는 척, 전부 다 연기였던 거네. 와, 대단하시다 김성미 여사님. 아주 구미호가 따로 없으시네.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개망신 주고 내쫓으려고 다 계획했던 거지. 그렇죠? 그녀는 반성이나 사과 대신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적반하장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 좀 썼다, 어쩔래. 내가 당신 약 좀 버렸다, 그래서 뭐. 어차피 당신 죽으면 다 우리 돈 될 거 아니었어. 내가 좀 미리 썼고, 당신 좀 빨리 가시라고 도와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당신은 평생 돈 하면서 우리 숨통 조여왔잖아. 나는 당신처럼 징글징글하게 살기 싫었다고. 왜?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이 잔치의 마지막을 자신의 추악함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달려와 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 손길마저 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늙은 여우한테 속아서 바보처럼 땅바닥에 머리나 찍고 우는 내 남편이나 그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당신들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녀의 마지막 절규는 이 추악한 연극의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악마이고 누가 그 악마의 그늘에 기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기대어 제 발밑에서 벌어지는 지옥도를 고요히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더러운 무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한편의 소란스러운 악몽처럼 끝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제게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동정과 위로의 눈빛을, 그리고 정은과 민규에게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혐오감이 담긴 경멸의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죠. 화려한 음식과 흥겨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어지럽고 스산한 공기만이 섬처럼 떠다녔습니다. 바닥에는 하객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며 엎질은 와인이 카펫 위에서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고 깨진 접시 조각과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아 그대로 식어버린 진수성찬은 이제 시큼하고 역한 냄새를 풍기며 이 거짓된 잔치의 허무한 종말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마치 겉만 번지르르 했던 저들의 10년 결혼 생활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 했습니다. 그 적나라한 폐허의 중심에 우리 셋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제 두 다리로 꼿꼿이 선 채로, 그리고 제 앞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전히 개처럼 흐느끼는 민규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정은이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친구 영희가 혹시 모를 마지막 발악에 대비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이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관계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동정할 여유는 없었어요. 저는 영희에게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희는 제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짧게 통화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들어오시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준비할 때부터 법률 자문을 해준 영희의 오랜 친구이자 이 복수극의 마지막 해결사 역할을 해줄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이 집안의 사적인 다툼을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공적인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서늘한 선언과도 같았어요. 저는 먼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만 있는 민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박 변호사가 건네준 이혼 서류 한 부를 차갑게 던져주었습니다. 종이가 그의 축축한 손등에 닿자 그가 마치 불에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에는 이제 한 톨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교는 마지못해 굶주린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찧어 생긴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차마 인간의 형상이라고 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너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동네 불량배에게 맞고 와서 울 때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남자답게 맞서 싸우라고 가르쳤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처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줄 아는 굳센 남자가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너는 어떠했느냐? 너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도망쳤다. 지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여자와 깨끗하게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없이 내보내라. 그것이 내가 내 엄마에게 그리고 너 자신의 남은 인생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너 역시 내 아들의 자격이 없다. 저 여자와 함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 둘 중 하나 지금 당장 선택해. 제 마지막 통첩에 민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정은의 얼굴만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한가닥 미련과 아내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독처럼 번져 있었어요.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눈빛을 본 정은이 갑자기 피식 하고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정말 웃기고들 있네. 내가 왜 이혼을 해? 내가 왜 이 집에서 순순히 나가야 하죠? 그녀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독사처럼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저는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고 민교 씨의 아내예요. 제가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티면 어머니도 거기 계신 변호사님도 어쩔 수 없을 텐데요. 그리고 이 집,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럼 저한테도 엄연히 기여분이 인정될걸요. 제 10년 청춘을 이 집에서 보냈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죠. 재산 분할 소송까지 가면 어머니 재산의 상당 부분은 법적으로 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법과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의 몫을 챙기려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탐욕의 깊이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죠. 저는 그녀의 발악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그녀의 앞에 두툼한 법률 자문 서류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은정은 씨 앉으시죠. 지금부터 은정은 씨가 말하는 그 법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오직 차가운 논리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은은 마지못해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먼저 기여분에 대해 말씀하시니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국민법상 배우자의 가사 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동시에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본 영상 자료들은 은정은 씨가 시어머니의 존엄성을 짓밟고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처우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입니다. 어떤 판사도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며 박수를 치고 생명과 직결된 약을 고의로 버린 며느리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김성미 여사님께서 은정은 씨를 상대로 막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죠. 박 변호사의 말에 정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은 은정은 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간 이하의 취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은정은 씨의 행위는 여러 범죄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첫째,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시어머니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백만 원의 명품을 구입하고 그 출처에 대해 남편까지 속였죠. 이는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신용정보를 도용한 명백한 금융범죄입니다. 저희가 카드 내역서와 백화점 CCTV 영상, 그리고 집안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당신은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은정은 씨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둘째,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약을 고의로 주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양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명백한 고의가 있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의 의료 전문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이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어떤 실질적인 위협을 가했는지 의학적으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은정은 씨는 아마 몇 년 동안은 사회 구경을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셋째, 횡령. 지난 10년간 은정은 씨는 이 집의 가게 관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저희는 은정은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난 10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포렌식 회계를 요청한다면 아마 먼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은정은 씨, 이것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재판을 받고 전과 기록을 남기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의 말은 한 자루의 예리한 칼이 되어 정은의 마지막 방어막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붙잡으려 했던 법이라는 동아줄이 사실은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도끼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이름을 거칠게 휘갈겨 쓰고 주머니에서 인주까지 묻은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만족해? 됐냐고. 그녀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닥치는 대로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과 옷들을 챙기려 했지만 문 앞에 버티고 선 영희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가방, 네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내려놔. 그 옷도. 이 집에서 네 돈으로 산 건 네 몸에 걸친 속옷 말고는 없을 텐데. 영희의 말에 그녀는 결국 자신이 입고 온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온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와 민교를 저주가 가득 담긴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지옥 같던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집은 마치 오랫동안 앓던 지독한 열병이 깨끗하게 가라앉은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와 영혼까지 탈곡된 듯한 민교, 그리고 든든한 친구 영희와 박 변호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교야. 저는 제가 이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집만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잖아요. 추억? 너는 그 추억이 담긴 집에서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여자가 어떤 모진 처사를 당하는지 보고만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내게는 치욕의 공간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악취가 배어있는 이 공간에서 단 하루도 숨 쉬고 싶지 않아. 며칠 후 저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싸게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작은 빌라를 하나 계약했습니다. 남은 돈의 아주 작은 일부, 정말 먼지 같은 일부를 떼어 저는 민교에게 건넸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원룸 하나를 겨우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보증금이었죠. 이 돈을 가지고 나가거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버리고 이제 어머니만 보고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는 것이 아니다. 독립시키는 것이다. 나는 내게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주었지만 너는 그 물고기를 상한 채로 방치했다.
이제는 네 손으로 직접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이 돈으로 네가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질지는 이제 온전히 네게 달렸다. 나는 더 이상 너의 구원자도 보호자도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니까. 명심하거라. 제 단호한 말에 민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돈 봉투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가 떠나는 마지막 발소리마저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게는 이 모든 잿더미 위에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지을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제 삶에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낯설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정은과 민교가 떠나간 집은 그들이 남기고 간 불쾌한 흔적들을 지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영희의 도움을 받아 집안의 모든 가구를 드러내고 벽지까지 새로 발랐습니다. 특히 정은이 사용하던 화장대와 옷장을 버릴 때는 마치 제 몸에 붙어있던 거머리를 떼어내는 것처럼 시원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더러운 기억이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도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집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저만의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열어보듯 조심스럽게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누군가의 아침밥을 차리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제가 마시고 싶을 때 향 좋은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소파에 누워 해가 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아들 뒷바라지한다는 명분으로 평생을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꽃꽂이 교실에 등록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흙냄새와 꽃향기를 맡으며 제 손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죽어있던 제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교실에도 등록해서 뽕짝과 발라드를 목청껏 따라 부르며 묵혀왔던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다른 수강생들도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르며 성미 언니, 오늘 한 곡 뽑아봐 하고 웃어주는 새로운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성미야, 네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편안해 보이는 건 내가 너를 안 지 40년 만에 처음 본다. 영희는 저와 함께 새로 생긴 예쁜 카페에 앉아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수를 계획하고 증거를 분석하는 비장한 동지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수다스러운 친구로서 새로 시작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다느니 시장 어느 집 두부가 맛있다느니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웃고 떠들었죠. 우리는 함께 기차를 타고 남해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푸른 다랭이 마을을 보며 감탄하고 독일 마을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밤에는 바다가 보이는 예쁜 펜션에서 와인을 한잔하며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여행에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항상 가족이 우선이었고 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늘 맨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나 김성미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을까요? 저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식품관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뒷모습과 마주쳤습니다. 푸드코트의 한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머리에는 위생모를 쓰고 몸에는 얼룩덜룩한 유니폼을 입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있는 여자. 바로 은정은이었습니다. 한때 명품백을 들고 이 백화점의 명품관을 누비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와 생활고에 찌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당 앞을 지나는 순간 그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를 향한 조금도 희석되지 않은 순도 100%의 증오와 원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거품 묻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그 식당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 손을 들어 주문을 했죠. 여기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정은은 저를 외면하려 했지만 식당 주인의 눈치에 마지못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김치찌개 하나요 하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참한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아주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맛있게 끓여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 선사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아들 민규에게서는 여전히 명절이나 제 생일이 되면 의무적인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며 제가 얻어준 서울 변두리의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문자에 그래,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라 정도의 짧은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타오르던 미움도 이제는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었죠. 언젠가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두 발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눈부신 가을날, 저는 홀로 제주도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협재 해변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비양도가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장엄하게 부서지는 붉은 노을을 보는데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시장 좌판에서 내 청춘을 다 바쳤던 지난 세월. 그 끝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과 고통을 겪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옥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발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라는 배의 주인이자 제 행복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선장이었습니다. 아들을 반쯤 잃었지만 김성미라는 온전한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칠흑 같은 바다 위로 보석 같은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고 기대되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